네, 지금까지 이 상속 계획 수립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정려 신탁, 상속 신탁, 후견 신탁 이런 신탁 유형들을 살펴봤죠. 뭐 이론으로 들어가거나 하면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신탁이 어떤 신탁이 필요하다를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객 니즈별 가족 신탁 솔루션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4가지 키워드, 정려, 상속, 이혼, 재혼. 이 4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어떤 신탁이 필요한지를 한번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려라는 단초 많이 활용을 하자. 요즘 젊은 사람 단초라는 표현을 잘 안 쓸 것 같은데, 정려를 하고 싶은데 뭔가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데 대부분 소유권이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싶은데 하면서 뭔가 걱정거리가 생긴다. 이런 내용들 있죠. 자녀들이 변심하면 어떨 거냐. 그냥 주면 안 되죠. 주권부 정리를 하거나 이거보다 효과적인 방법, 정리 아니면 신탁을, 신탁과 정리를 같이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낭비해버린다. 요거도 정리한 신탁으로 통제 가능하죠. 효도 사기, 효도하지 않을 거. 근로욕 상실일 경우도 정려 신탁으로 인센티브 구조를 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려했는데 희한하게 며느리 사이가 재산에 관심을 막 보이기 시작해. 걱정거리가 생기죠. 그거도 정려 신탁으로 통제권 행사하면서 주는 거고, 이혼하면 끝 이런 거죠. 자녀 이혼도 걱정된다. 사업하는 자녀의 채권을 압류할 거다. 그래서 정려와 관련된 정리하고 싶은데 이런 걱정거리가 있으면 다른 방법보다는 신탁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많이 활용하죠. 상담 과정에서 당신 자산이 얼마큼 이상 되니까 정려하셔야 효과적이다. 오케이, 정려하려고 하는데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려 신탁으로 저희가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심플하게 신탁 니즈를 저희가 추출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정려를 고민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 한 6가지, 7가지인가요? 7가지 걱정거리가 없으신 분 없을 거예요. 이게 내 자녀는 아무리 착하게 키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막상 재산을 뭐 몇 억씩 정리하려고 할 때 이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신탁을 통해 가지고 요걸 딱 통제권 행사하고 정리하고 저희 고객들 중에는 주로 한 45세가 이제 자녀들 한 2명 키워서 중학교 갈 정도 나이죠. 그 정도 나이 되면 이제 부모가 고생했던 거 다 이해하고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함부로 막 어릴 때처럼 쓰고 이런 거는 막을 수가 있거든요.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45세를 주로 선택을 많이 하고, 어떤 분들은 60세까지 일단 통제하고 싶다라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간은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놓게 되면 정려와 관련된 고민거리들은 신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상속입니다. 상속. 상속은 이제 본인의 마지막 재산을 자녀한테, 배우자한테 물려주는 과정인데, 상속을 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정려와 상속 세율이 똑같아요. 근데 상속은 세율이 똑같지만 상속은 돌아가신 분 전체 합산한 세금이고, 정려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율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정려가 절세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되다 보니까 또 아까 전에 정려와 관련된 걱정거리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다 상속하겠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80세 되신 분들, 70대 중후반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상속으로 내리려고 해도 또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그 걱정거리들을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당신한테 이런 신탁이 필요하다. 나한테 이런 신탁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장표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상속으로 주고 싶은데 걱정거리들이 또 있습니다. 상속세가 부담된다. 세금이 부담되면 아까 이제 정리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걱정거리 신탁으로 씌우고요. 그 다음 나머지 상속 분쟁 생길까봐 대부분 걱정합니다. 자녀가 한 명이 아니고 2명이다. 무조건 걱정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한테 분쟁이 생길 거다. 그럼 공증을 할 수 있는데, 공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집행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쟁 예방령 유언대응 신탁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치매에 걸려서 재산 관리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다 해외에 나가 있거나 국내에 있어도 자기 살 일 바쁘지 날 돌볼 거냐.
이런 게 후견제들 활용하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좀 걱정거리가 많죠. 그래서 재산보호형 유언대응 신탁을 딱 탑재를 하게 되면 그 걱정거리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후견계약 체결해서 믿을만한 자녀나 믿을만한 제3자를 후견인으로 넣어놓게 되면 신상보호까지도 완전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내 사후에 내 배우자나 를 잘 못 돌 위험이 있다. 주로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남자들이 또 빨리 죽죠.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배우자들은 대부분 이제 살림만 하시다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재산도 없어요. 그럼 자녀들이 엄마를 잘 돌볼 거냐 걱정거리가 많죠. 그래서 수익자 연속신탁 구조로 해서 배우자한테 재산을 다 주고 배우자 사후에 나눠주는 구조도 설계를 합니다. 실제 저희 사례도 제법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해놓게 되면 자산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또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더 또 엄마 말을 듣고 또 남편 말을 듣고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사후에 배우자가 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관리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수익자 연속신탁 구조의 유언대응 신탁 설정을 해놓으시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분도 많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자녀한테 맞주겠다. 이건 이제 철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부모들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될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잘해주셔야 돼요. 잘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같은 아파트 단지로 오는 것도 괜찮아요. 같은 동에 가는 거, 더 괜찮지. 아래층, 위층, 좋아요. 어떤 분들은 복층의 앞뒤로 이렇게 해서 문만 열면 서로 볼 수 있게끔 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돈 때문에 돌보는 건 아니지만 부모들의 관계를 잘 맺고 잘 하고 자주 찾아뵙고 근처에 사시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속을 부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싫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져. 주로 재혼하면서 이제 전원관계 자녀하고 또 관계가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같은 재혼 아닌 경우에도 열 손가락 아파서 다섯 손가락 아파서 열 손가락이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또 미혼 자녀들이 있어요. 주기 싫다. 그러면 신탁 하셔야 돼요. 차등 상속으로. 그래서 저희가 보면 사랑하는 자녀한테 주고 싶다라는 것보다 미혼 자녀에게 안 주고 싶다는 게 훨씬 더 신탁을 많이 체결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딱 한 번 상담하고 바로 신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부모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 놓으셔야 된다. 그래야지 관계도 좋고 서로 행복하고 상속도 많이 받을 수 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끝까지 돌봐주는 자녀한테 더 주고 싶다. 이런 분도 최근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를 돌보는 게 너무 어려운 시기가 왔죠. 자녀 나이도 이제 많아지고 90대 돌아가시면 60대 모셔야 되니까 그런 구조라서 이런 것도 이제 신탁 구조를 해서 나를 모시는 사람한테 10억을 더 주겠다. 이렇게 딱 신탁을 설정해 놓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상속 개시 이후에 자녀의 채권자가 압류할까 걱정된다. 이런 것도 조상으로 물받은 땅 내가 힘들어서 고생해서 자녀 정리했더니 자녀가 사업 망가지고 상속재산까지 다 없어지는 거 막고 싶다. 신탁 설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재산보호 신탁 구조로. 그래서 이제 상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을 신탁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칭을 다 시키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거나 다 머리가 복잡해요. 걱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혼하려는데 걱정거리가 있죠. 재산 분할 많이 될까봐 이 걱정거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지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상담을 오시면 제가 설명해. 이거는 극비 사항이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이제 배우자가 행사하는 것 때문에 친권 상실시켜주느냐? 상실 못 시키죠. 그러니까 내가 또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재산만큼은 신탁 설정을 해서 그 해당 자녀한테 나중에 물려주는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정리한 재산. 그러니까 이제 아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한테 아빠가 돈 벌어 정리를 했어요. 근데 양육권은 엄마가 가지고 있어. 그럼 정리한 재산의 관리권이 전부 다 이혼한
배우자한테로 가잖아요. 이런 구조 걱정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진짜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싫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신탁 씌워가지고 통제권 행사할 수. 왜냐하면 본인이 살다가 본인이 죽게 되면 예전에 친권이 부활됐죠. 아니면 지금 또 후견인이 지금 이혼한 배우자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신탁 설정해 놓고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한테 상속된 재산, 아니면 증여했던 재산들 한번 묶어줘야 하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상담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고요. 자, 이혼한 분들도 걱정이 많죠. 이혼을 한번 하게 되면 내게 만약 혹시 사고를 하다 못할 거냐 이거죠. 주로 이제 요거는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혼하고 자녀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내가 이제 혹시나 나한테 사고가 나면 이 미성 자녀가 이제 완전히 이제 낙동강 오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산만큼은 신탁에 넣고 가자. 그리고 이혼한 남편이 여기 개지하지 말라. 이런 니즈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이제 고민거리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또 치매 중요하죠. 이혼하고 내가 홀로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세월이 흘러서 내가 치매에 걸려버리면 누가 날 돌볼 거냐 이거죠. 네, 그런 경우도 후견제도도 있지만 신탁 구조를 해서 임유견 신탁 구조로 설계를 딱 세팅하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혼과 관련돼서도 이게 이혼할 때나 이혼한 후에 신탁이 필요하죠. 그런 구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혼 과정도 신탁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재혼하려는데 재혼한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재혼하려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머리가 복잡합니다. 결국 이제 뭐 황혼 이혼을 하거나 사별하거나 기타 재혼을 하려고 딱 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고 딱 하는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 눈치가 보이는 거죠. 왜냐? 혼인신고 하게 되면 새로 들어오신 엄마 아빠가 1.5의 지분을 가져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지분. 그래서 자녀들이 절대 안 된다. 두 분이 같이 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절대 혼인신고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근데 혼인신고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이제 나이 들어서 만난 새로운 배우자가 상속권이 없어요.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것도 재산계산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냐.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죠. 혼인신고를 하자니 자녀들이 반대하고 혼인신고 안 하자니 이제 새롭게 만난 분이 또 나중에 상속권이 없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탁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실제 사례들인데요. 결국 이제 재혼하려고 딱 봤더니 이제 아들, 딸들이 반대를 해요. 그 반대하는 속내를 봤더니 본인은 모시기 싫어서 재혼하면 또 모실 필요가 없으니까 좋은데 재산이 또 상속권이 생기니까 그래서 혈통신탁 구조로 두 분이 재혼하기 전에 각자 재산 중에 같이 살 돈만 모아서 공동재산으로 하고 나머지 자산들은 전원관계 자녀한테 내리는 거죠. 그렇게 유언대응신탁 설정하는 거죠. 내 사후에 요 금액 뺀 나머지 금액은 다 자녀 명의로 사후수익자 지정해놨어. 받지 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탁 결혼 법률로 나아가는 거죠. 되게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이게 걱정거리들이 있고 재혼을 하게 되면 전원관계 자녀들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있으면 특히 상대편의 전원관계 자녀들이 또 재산을 또 가지고 왜냐하면 어차피 예를 들면 내 애들은 다 잘 키워놔서 애들이 돈도 필요 없고 다 하는데 재혼한 배우자의 전원관계 자녀가 꼭 한번 찾아와. 엄마 돈 없어. 돈 좀 줘. 이렇게 하면 내 재산이 흘러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골치 아파요. 또 안 주면 또 배우자 입장에서 또 기분 안 좋고 막 이런 약간 딜레마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신탁을 아예 자녀한테 내리는 걸로 하고 딱 결혼을 딱 해버리면 효과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우스운 얘기로 제가 이 구조를 설명을 드렸더니 저 경남 쪽에 사시는 모 자산가 분이 안 그래도 본인이 이제 이혼하고 이제 재혼하려고 했는데 자산이 많아요. 한 100억 정도 돼요. 근데 잘생기지도 못한 자기한테 자꾸 결혼을 하자고 하니까 이분이 의심을 한 것이 내가 좋은 건지 내 재산이 좋은 건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막 했더니 야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네. 내가 한 10억 정도 빼고 나머지 재산 전부 다 자녀한테 주는 걸로 유언대응신탁 설정하고 자 봤지? 내 재산 전부 다 애들한테 주기로 했어. 그래도 결혼할 거냐?
눈빛이 흔들린다 라고 하면 나보다 재산이 더 좋은 거고, 눈빛이 안 흔들리고 평온하다 라고 하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본인이 그렇게 해서. 근데 그분이 재혼을 못했어요. 아마 내보다 돈을 더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본인이 생각을 떨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그렇게도 활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증여, 상속, 이혼, 재혼 4가지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이거와 관련된 걱정거리들을 신탁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신탁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되시면 신탁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신탁을 하시면 돼요. 그걸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단초를 통해 가지고 신탁이 어떤 신탁이 필요한 건지, 내 고민거리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거를 살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탁 유형별로 쭉 상속, 증여, 후견, 기타 장애 신탁까지 쭉 살펴봤는데, 우리 신탁을 고민할 때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2가지가 있고요. 이 2가지를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고 전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이제 그 유류분이라고 해서 법정 최저 상속분, 쉽게 얘기하면 상속인이 자녀 2명이다 라고 했을 때 한 명한테 100% 해주면 나머지 한 명은 원래 본인의 법정 상속분의 반, 그러니까 50%의 반 25%를 청구해서 뺏어갈 수 있어요. 이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되고요. 근데 이제 실무상 유류분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류분이 원래 우리나라에는 유언의 자유, 그러니까 뭐 생전에 재산 자유롭게 처분하듯이 사후에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유언의 자유가 100% 보장되는 국가였는데, 78년도에 민법을 개정하면서 그때 딸들의 법정 상속분이 0.5고 아들이 1이었어요. 그거를 딸을 1로 만드는 균등 상속을 도입하려고 했더니 미리 다 정리해버린 거죠, 아들한테. 그 이슈가 있어서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유류분을 좀 급하게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경직된 상태에서 유류분이 도입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합리한 구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이제 신탁 실무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이제 여쭤보시는 게 신탁하면 유류분을 피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학자들이 3가지 견해가 있어요. 신탁하면 소유권이 신탁회사나 수탁자로 이전되다 보니까 유류분에서 빠진다, 불포함설이 있고, 뭔 소리냐, 그렇게 하면 유류분 제도가 없어지니까 무조건 포함시켜야 된다, 포함설이 있고, 신탁과 민법을 조력해서 한 수익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제 뭐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불포함설의 가장 핵심은 소유권이 피상속이 돌아가신 분 본인한테 있는 게 아니고 신탁을 하면 수탁자에 넘어가기 때문에 유류분 대상 아니다, 이 견해고, 포함설은 그래도 이게 이제 그 상속재산을 포함시켜서 해석해야 된다, 여러 가지 논리가 있겠지만 포함설이 국내의 민법학자의 다수설입니다. 불포함설은 명시적으로 한 명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새롭게 주장되는 게 일본의 학설들을 도입한 건데, 수익권설. 그러니까 이제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재산은 넘어가지만 수탁자한테 생긴 수익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수익권이 없어지면서 자녀들의 수익권이 생기기 때문에 수익권을 이 상속재산을 포함시켜야 된다. 왜냐면 돌아가신 그 찰나에는 수익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권이 정리된 것도 봐야 된다, 이런 학설들이, 견해들이 있는 거고, 일본의 하급시 판례가 수익권설을 취한 게 하나가 있고요. 우리나라 하급시 판례가 없었는데 불포함설이 하나 생기면서 시장에 큰 화두가 된 겁니다. 신탁하면 유류분 피할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유류분 산정할 때, 포함설은 유류분 산정할 때 요 신탁해상 가액을 포함시키거나 수익권 가액을 포함시키는데, 저는 수익권설을 시장 입장에서 수익권설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봤고요. 뭐 이런 개념들이 있게 되고, 요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피고가 누가 되느냐는 안 보셔도 돼요. 신탁이 유지가 되면 신탁사까지 포함해서 상속인까지 포함해서 공동으로 이제 피고를 해서 해야 되고, 신탁 집행이 끝나면 신탁사를 넣을 필요 없죠. 그러면 신탁계산 배분받은 사후 수익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실무상으로는 저희는 이제 2가지 안을 드려요. 차등 상속을 극간으로 가면 저희가 제안을 2가지 드립니다.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구조도 제안 드리고, 그래도 난 유류분 침해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아까 사례처럼 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유류분이 침해되는 신탁도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수원 성남지방법원 사례인데요. 이제 가족으로는 어머니가 계시고 딸과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고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와 손자가 있는 거죠. 요 상태에서
아들이 먼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사망하면 원래 어머니 기준으로 상속분이 딸 50, 아들 50이죠. 근데 아들이 사망하기 때문에 50을 며느리와 손자가 나눠 가지는 구조가 이게 대습상속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먼저 죽었어. 그래서 엄마가 이게 국내의 미신이 작동을 한 거죠. 아들이 먼저 죽으면 며느리가 잘못 돌았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보면 실제적으로 아들이 먼저 죽은 케이스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사이 좋은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한 10% 되나?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방법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유언대금 신탁을 딸한테 전부 다 상속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사례죠.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지금 여기 기존의 통설 유류분 포함설로 따졌을 때는 법적 상속분은 딸 50, 아들 50을 1.5대 1로 나누니까 30대 20, 50, 30, 20으로 상속분이 생기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공증을 해놓게 되면 딸한테 100% 줄 수 있지만 며느리와 손자가 소송을 걸어서 25%를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류분 청구 소송이죠. 신탁을 걸어놓으면 100% 딸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며느리와 손자가 또 선고해서 뺏어갈 수 있다. 이게 기존의 다수설이었죠. 그런데 이 판례에 의하면 이제 유류분 대상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증과 유류분 유언대금 신탁이 똑같은 비율이었는데 신탁을 해놓으면 100% 내가 원하는 딸한테 줄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오고 시장이 들썩거렸죠. 야, 신탁해놓으면 유류분이 피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사건이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등기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2014년도에 신탁 설정해서 신탁회사로 소유권 넘어간 상태에서 엄마가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탁회사가 딸한테 100% 소유권을 넘겨줬죠. 요 상태에서 며느리와 손자가 소송을 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은 이렇게 났습니다. 좀 복잡한 법리이긴 한데, 우리가 그 생전에 정려를 한 것 중에 공동상속인, 그러니까 아까 이것처럼 이제 아들과 딸한테 정려했던 게 있으면 그거는 기한 제한이 없이 무조건 유류분 대상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제3자한테 준 거는 1년, 돌아가시 1년 이전에 하면 포함이 안 되거든요, 유류분 대상에. 그걸 법리가 이용한 거예요. 뭐냐면, 신탁에서 수탁자한테, 그 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된 거잖아요. 이게 무상 이전으로 본 거예요. 무상 이전이 정리잖아요. 그래서 받는데 신탁은 2014년도에 돌아가신 거는 2017년도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기 1년 이전에 정리한 거잖아요. 그럼 신탁 설정일 자체가 정리로 보게 되면 3년 지나서 정리가 된 건데 신탁회사는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류분이 포함 안 된다. 요런 이제 견해를 1심에서 취한 거죠. 요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전에 2014년도에 신탁을 설정한 거고, 신탁 설정은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시킨 거기 때문에 무상 이전이다. 그래서 이거는 1년 이전에 제3자한테 무상으로 준 거기 때문에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 이 법리를 중요한 거죠. 이 법리는 소유권으로 봐서는, 맞아요. 소유권으로 봐서는. 근데 우리가 신탁을 하게 되면 소유권을 넘기지만 반대급부로 수익권을 본인이 받고 있잖아요. 수익권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판결이 과연 유지가 될 것이냐. 개인적으로 유지가 되면 저희 신탁업계는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희 견해였고, 근데 또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했죠. 며느리와 손자가 했는데 항소심에서 끝나고 대법원까지 안 갔고요. 그래서 되게 아쉽고, 근데 항소심 판결을 찾아봤더니 이 판단을 회피를 한 거예요. 뭐냐면 기존에 아들 생전에 아들한테 정리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신탁재산이 유류분에 포함되든 포함 안 되든 아들의 유류분 침해가 없었고, 그리고 대습을 주장하는 며느리와 손자는 권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냥 해서 이 판단을 안 했어요. 고등법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이 신탁재산이 포함되든 안 되든 유류분 침해가 없다. 라고 해서 결론을 내서 판단을 회피해버리고, 아까 봤지만 대부분 판결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쉽게도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뭔가 기존 법리가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닌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되게 아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 그럼 유류분 걱정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3심제라서 대법원까지 동의한 결과가 못 올라간 거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라고 하면 방법은 뭐 제가 판단하기에 유언대응 신탁 빨리 설정해라. 왜냐하면 신탁 설정하지 않으면 50%줄 걸. 신탁해놓으면 20%만 줘도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설정인 이후에 1년이 지나야지만 그 판례가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판례가 또 대부분 올라간다고 유지가 되니까 최대한 빨리 유언대응 설정을 하고 민사신탁, 수탁자가 가족이 되는 신탁을 설정하면 가족은 상속인주주 한 명이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10년, 20년, 50년 전에 한 것도 다 유류분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수탁자가 되는 민사신탁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신탁 설계를 잘한 신탁을 찾아가지고 빨리 유언대응 신탁을 체결해라. 이게 제 결론인데, 하여튼 뭐 일단 지금 이제 유류분 걱정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방법이 별로 없어요. 신탁은 하나의 희망사항을 하나 걸어서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신탁을 활용해서 상속설계를 하고, 안 하고 있으면 법정상속분, 하고 있으면 법정상속분의 반만 뺏기니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고, 그렇게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유류분수. 정리하면 유언대응 신탁을 하더라도 유류분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 판결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또 현재 상태로 유류분이 위헌이다라는 소송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류분이 위헌이다라고 나오면 또 법무부가 새로운 또 제도를 만들 텐데, 현재 신진학자들은 유류분 제도는 문제가 많다.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형제간 유류분을 없애고 기타 등등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신탁을 해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게 이제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사신탁이라는 새로운 주제. 자, 민사신탁과 상사신탁의 구분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탁자가 우리처럼 신탁을 상인이냐, 아니면 상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상인이면, 상사신탁, 상인이 아니면 민사신탁으로 갈 건데, 적용 법구가 하나가 달라요. 이 상인이 우리가 신탁도 받으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가족이 받으면 자본시장법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효과적인 국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4가지 국면이 있는데, 첫 번째 주식신탁. 비상용 주식을 신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신탁하면 수탁자는 15%만 의결권 행사하고 그 초과분 의결권 행사 못해요. 그래서 가압승계를 신탁으로 구성할 때는 이 상사신탁은 안 돼요. 그럴 때는 민사신탁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수탁자로 지정해서 신탁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복잡해서 그냥 이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농지. 자, 전답 과수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유언대응 신탁 설계를 하고 싶은데, 우리처럼 상사신탁으로 하게 되면, 농지는 요즘 화두가 되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어야 되는데, 영리법인에서는 영농법인 빼고는 우리 같은 회사는 이 농지 취득권을 안 내줘요. 그래서 지금 상사신탁 불가능해요. 그래서 농지가 오시면 제가 민사신탁을 제안드리고 민사신탁 하도록 구조를 짜드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지금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그 관심 안 가지고, 그래서 2가지 주식신탁과 농지신탁에서 민사신탁이 유리하다. 근데 그런 개념인 거고, 민사신탁이 어떻게 되느냐고 살펴보게 되면, 요게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 사례를 제가 하나 찾아본 건데요. 지금 이게 이제 소유자 김모 씨가 신탁을 한 건데, 아들 김모 씨한테로 수탁자로 수탁자가 아까처럼 신행정권 신탁 이런 게 아니고 개인이에요. 아들이 수탁자가 되고, 요렇게 신탁 설정해 놨다가 요 아버지가 위탁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신탁 재산의 고유재산 전환. 왜냐하면 아들 명의로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들은 본인 게 아니고 요거는 신탁 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거죠. 이 신탁 재산을 본인 고유재산으로 전환한다는 등기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수탁자로 하고 사후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해 놨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고유재산 전환으로 해서 소유권을 신탁을 말소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여기 이런 등기부를 보시면 여기 민사신탁인 거죠. 이런 구조를 지금 이제 2013년부터 법무사님들 주축을 해서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여기도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신탁법은 36조 이런 조항이 있어요. 지금 수탁자는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아까 사례처럼 아버지가 위탁자고 아들이 수탁자인데 아들이 사후 수익자잖아요. 그럼 아들이 수탁자이면서 수익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36조 본문에 반하는 거죠. 이게 무효라는 이제 대부분 해석이 나오면서부터 또 법무사 시장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다 자기들이 이렇게 해놨거든.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이제 크게 화두가 돼 있습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저희가 등기 보다 보면 과거 등기들이 많아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 사례가 딱 그 사례잖아요. 아까 그 사례가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수탁자라고 사후주택 아들을 한 거, 이게 이제 다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이제 화두가 돼서 지금 이제 해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른 구조를 짜는 거예요. 신탁 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지정할 수, 신탁 행위로, 신탁 계약으로, 신탁이 종료될 경우에 누구한테 주라는 귀속권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법 101조를 활용해서 구조를 짤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대부분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귀속권리자는 위탁자가 자유롭게 신탁 행위로 정할 수가 있고, 위탁자가 죽으면 신탁 종료 사유로 정하고, 이렇게 위탁자 사망으로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는 누구한테 준다? 아들한테 준다는 귀속권리자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유언된 신탁 구조와 똑같은 구조를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가능하다라고 나와서 이 방식을 지금 많이 미산신탁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근데 기존에 위반했던 계약서는 어떻게 될 거냐? 다 바꿔야 돼요. 안 바꾸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것들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지금 저희가 민사신탁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가족신탁 관련된 법적 쟁점의 두 가지 이슈. 유류분 해소를 위한 이슈 하나하고 민사신탁으로 설계할 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시간에 이제 자산 승계를 어떻게 수립을 하고 신탁 구조가 상속신탁, 정려신탁,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기타 신탁들이 있게 되고 법적 쟁점으로 유리분 이슈와 그다음 민사신탁을 어떻게 설계하고 쟁점이 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가족신탁을 활용해서 어떻게 재산 관리를 하고 또 어떻게 상속 설계를 하고 어떻게 자녀한테 내려줄 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